2026년 2월 3일, 바로 이날 기술시장의 한복판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죠. 오늘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사라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수많은 잘 나가던 기업들의 가치가 말 그대로 순삭된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난리의 원인이 무슨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아니라 딱 하나의 AI 업데이트였다는 겁니다. AI 프로그램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죠. 아니, AI 플러그인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패닉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파괴력을 가졌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 바로 클로드 쿠어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AI인데 이게 정말 기존의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챗 GPT 같은 AI는 똑똑한 조언자였잖아요. 우리가 뭘 물어보면 답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일은 우리가 직접 했죠. 그런데 이 클로드 코워크는요, 에이전트예요. 행동대장 같은 거죠. 그냥 명령만 내리면 AI가 진짜로 우리 컴퓨터의 마우스랑 키보드를 막 움직여서 일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바로 이걸 우리가 자율형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는 AI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야, 지난 3년치 매출 보고서 찾아서 분석하고 핵심만 뽑아서 우리 팀원들한테 이메일로 싹 돌려줘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얘가 알아서 파일 뒤지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심지어 이메일 발송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신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얻어맞은 곳이 바로 법률 소프트웨어 쪽이었어요. 이 분야는 사실 AI가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고 일종의 안전지대처럼 여겨졌거든요. 왜냐면 다루는 데이터가 워낙 전문적이고 폐쇄적이니까요. 그런데 클로드 코워크가 그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특히 저기 톰슨 로이터는 정말 회사 역사상 최악의 날을 맞이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충격이 얼마나 집중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여주는 S&P 500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1%도 안 빠졌죠. 그런데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는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시장 전체 위기가 아니었어요. 특정 산업을 겨냥한 아주 정밀한 포격이었던 거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스라고 부르는 매달 돈 내고 쓰는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있잖아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 프로그램 따로, 회계 프로그램 따로, 고객 관리 프로그램 따로, 왜 이걸 다 돈 내고 쓰겠어요? AI 에이전트 하나가 그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는데 말이죠. 한 사람당 월 얼마 하면서 황금알을 낳던 사업 모델이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시장을 뒤덮은 겁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의 평가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좀 더 힘든 경쟁자가 나타난 수준이 아니다. 이건 아예 업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물론 이거 완전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론자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한 호들갑이다 라고 보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AI가 아직도 가끔씩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돈이나 법을 다루는 중요한 일에 100% 믿고 맡기냐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복잡한 전문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기엔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AI한테 다 넘겨주는 건데 그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다는 겁니다. 한 법률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시험 때는 이 도구들이 복잡한 계약서들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일까? 아니면 정말 안정적인 업무 도구일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논리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좀 있겠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겁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충격 이후의 세상, 이른바 포스트 쇼크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기술 쓰나미가 얼마나 순식간에 닥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월 30일에 플러그인이 공개됐는데 단 3일 만인 2월 3일에 3천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불과 이틀 뒤 투자자들은 AI의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따지면서 전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았죠. 이 사건으로 투자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와, 저 회사는 AI를 도입했대, 성장 가능성 높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좋은 투자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저 회사의 사업은 AI가 대체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잠재적인 위험, 피해야 할 투자가 되는 겁니다. AI가 성장을 돕는 도구에서 한순간에 산업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이제 AI 방어주를 찾아야 합니다. AI가 따라할 수 없는 그 회사만의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진 곳 말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매달 돈 받는 구독 모델만으로는 위험합니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직장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AI가 아직은 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일으킨 이 충격은 AI가 산업 하나를 통째로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냥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였을 뿐이에요.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도미노는 과연 어느 산업이 될까요? (2026년 2월 3일이었죠) 단 하루 만에요.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시가총액이 약 413조 원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증발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S&P 500이 0.8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43%나 하락했고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날의 충격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엔트로픽의 새로운 AI, 클로드 코워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AI 하나가 하루아침에 4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날려버렸는지, 그리고 AI는 성장 동력이라는 지난 몇 년간의 믿음이 어떻게 AI는 파괴자라는 공포로 바뀌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날 시장은 뭐 단순한 충격 이 정도가 아니었고요.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대체 이게 뭐길래? 클로드 코워크는 기존 AI랑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줬고요. 시장은 그 잠재력을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고통스럽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 같은 AI에는 꽤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질문하면 답해주고 뭐 똑똑한 조언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클로드 코워크는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바로 그 조언자라는 개념을 깨트린 게 핵심입니다. 기존 AI는 채팅창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채팅창 안에서요? 네, 정보를 주고 글을 써주고 코드를 짜주긴 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 직접 해야 했죠. 맞아요.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조언자가 아니라 자율형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하는 비서인 셈입니다. 비서요? 네, 채팅창 밖으로 나와서 사용자의 마우스랑 키보드를 직접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잠깐만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제어한다고요? 그럼 제가 컴퓨터로 하던 작업을 AI가 그냥 알아서 대신 해준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용자가 클로드 코워크한테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진행했던 판촉 프로그램 파일 내 컴퓨터에서 다 찾아서 핵심 성공 요인이랑 실패 요인 분석 좀 해줘. 네. 그리고 그걸 우리 회사 표준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다 되면 마케팅팀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와, 그건 제가 보통 오전을 꼬박 하루 종일 써야 하는 일인데요. 그렇죠. 파일 검색하고 문서 수십 개 열어서 읽고 비교하고 또 파워포인트 열어서 슬라이드 만들고 아웃룩 켜서 메일까지 보내는 이 모든 거요. 이걸 그냥 명령 한 줄로 끝낸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업무를 이제 단 한 번의 자연어 명령으로 끝내는 거죠. AI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격적인데 시장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함께 출시된 법률 플러그인이었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법률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좀 의아했어요. 법률 문서라는 게 엄청 전문적이잖아요. 데이터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AI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경악한 포인트입니다. 엔트로픽은 대체 어디서 그 데이터를 다 구해서 학습시킨 거죠? 접근법이 두 단계였습니다. 첫째는 공개된 방대한 공공 법률 데이터, 그리고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계약서 데이터베이스로 거대한 기초 모델을 만들었어요. 일단 외부 데이터로요? 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두 번째 단계였어요. 클로드 코워크는 사용자의 PC에 있는 로컬 데이터, 그러니까 최신 계약서나 내부 법률 문서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학습하고 분석합니다. 마치 그 회사에서 수년간 일한 변호사처럼 즉각적으로 그 회사의 맥락을 파악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부의 방대한 지식이랑 우리 회사 내부의 최신 정보를 바로 결합해서 베테랑 사내 변호사처럼 일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백 건의 NDA, 그 비밀 유지 계약서를 단 몇 분 만에 검토해서 위험 조항을 찾아내고요. 계약서들 간의 미묘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걸 딱 보여주니까 시장이 깨달은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법률이라는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본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 결과는 주가에 처참하게 나타났고요. 단순히 몇몇 기업 주가가 떨어진 걸 넘어서 업계 전반으로 공포가 막 번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염이었죠. 진원지는 당연히 법률 테크 분야였고요. 법률 정보 서비스의 거인인 톰슨 로이터, 또 온라인 법률 서비스 리걸줌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대 일일 손실을 기록하면서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네요. 네, 그런데 그 충격파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잠깐,
법률 업무가 자동화된다면 회계는? 이 질문 하나에 재무 소프트웨어 강자 인투이트 주가가 11% 급락했고요. 영업이나 고객 관리는? 하고 또 물었겠네요. 그렇죠. 그러자 CRM 분야의 절대 강자 세일즈포스랑 허브스팟 주가가 무너졌죠. 데이터 분석은 스노우플레이크가 9% 하락했습니다. 어도비, 아틀라시안 같은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전문적인 지식 노동자를 돕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순간에 잠재적 위협 대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심지어 이 흐름을 주도하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 기업들은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 아니었나요? 왜 이들까지 타격을 입었을까요? 두 가지 공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AI 산업 전체에 대한 거품 붕괴 우려. 그리고 둘째는 더 현실적인 문제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핵심 고객이 누굴까요? 방금 언급된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사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도 줄어들 거라는 그런 연쇄적인 공포가 빅테크 주가까지 덮친 거죠.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이게 단순히 성능 좋은 AI 하나가 등장했다 이런 사건이 아니군요. 네, 아니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위협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장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했어요.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승리한다. AI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멋진 성장 동력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2월 3일을 기점으로 이 이야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AI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를 없앨 수 있다. AI가 성장 동력에서 산업 전체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사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스 기업들은 한 번 고객을 유치하면 잘 안 떠나잖아요. 그 락인 효과 덕분에 되게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평가받았는데 바로 그 안정성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사스 산업의 핵심은 사용자당 월 과금 모델이거든요. 사람 수대로 돈을 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영업팀 100명, 마케팅팀 50명, 회계팀 20명이 있다면 각 팀은 세일즈포스, 허브스팟, 인투이트 같은 전문 툴을 사람 수만큼 라이센스를 사서 썼죠.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원천이었고요.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 같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군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각 부서별로 비싼 전문 툴을 여러 개 구독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강력한 AI 에이전트 하나한테 우리 회사 CRM 업무해, 회계장부 정리해 라고 시키면 되니까요. 100명이 쓰던 툴을 이제는 AI를 관리하는 소수의 인력, 한 10명만 구독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지만 사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의 90%가 사라지는 실존적 위협인 거죠. 모건 스탠리의 토니 카플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서 기존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명백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전 버전인 클로우드 코드는 개발자나 쓰는 전문가용 도구였는데 이번 클로우드 코워크는 일반인도 그냥 대화로 자신만의 자동화 툴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 이것도 공포를 키운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진입장벽을 온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모든 사무직 노동자가 잠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 셈입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는 대신 AI한테 이런 기능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시장의 패닉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과민 반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고 AI 기술의 한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환경 문제처럼 여전히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신중론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아준 바티아 애널리스트 같은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복잡하고 중요한 전문 업무를 100% 신뢰성 있게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죠. 네, 말씀하신 환경 문제도 여전하고요. 또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AI에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보안 문제도 큰 허들입니다. 자료에 나온 이해 부채라는 개념도 흥미롭던데요.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져다 쓸 때 생기는 문제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엔진이 완전히 밀봉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아, 재미있는 비유네요. 당장은 잘 가지만 어느 날 차가 멈췄을 때 아무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AI가 따준 복잡한 코드나 분석 결과를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불가능한 기술적 빚만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출시 3일 된 제품에 대한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제기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관론자들의 반박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비용이죠. 아, 비용? 네, AI 에이전트가 기존의 전문 인력과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식보다 신뢰도가 한 80% 수준이라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비용이 99% 저렴하다면 과연 기업의 CEO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그들은 현재의 기술적 한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그냥 엔지니어링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AI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을 막을 근본적 장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거대한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 사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통찰은 AI의 역할이 답변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답변에서 행동으로? 네, AI가 단순히 지식노동자의 업무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 지식노동자의 업무 자체를 대체하는 디지털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화이트칼러 일자리의 대규모 전환이 이제 정말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투자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을 사라. 이게 지난 몇 년간의 황금률이었는데 이제 그 공식은 폐기해야겠네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 논리는 AI로 대체되지 않는 기업을 찾아라입니다. 아, 대체되지 않는 기업. 네, AI가 학습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졌거나 인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이나 창의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한 구절이 이걸 정확히 요약합니다. AI가 학습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군요. 고평가된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모건 스탠리의 데니얼 스켈리는 이걸 두고 기술주가 고통스러운 조정을 겪고 있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처럼 AI 인프라의 다른 영역이나 혹은 전혀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죠. 흥미로운 점은 특정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리더가 조용히 교체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결국 이번 클로드 코워크 사태는 AI를 통해 성장한다는 장밋빛 희망이 AI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차가운 공포로 전환된 AI 산업혁명의 역설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정말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는 AI 수혜주를 재정의해야 하고요. 기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생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재편, 교육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윤리적 법적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클로드 코워크 사태와 거의 같은 날 구글이 프로젝트 진이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아, 네. 텍스트나 이미지 하나만으로 플레이 가능한 3D 가상 세계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AI였죠. 이게 게임 산업에 클로드 코워크가 사모 환경에 준 것과 똑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의 스프레드시트부터 우리가 즐기는 가상세계의 캐릭터까지 직접 행동하고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간의 업무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번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